안녕하세요. 명언의 숲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 같은 존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와서 한 말이죠? 네, 맞아요. 아니, 공자 같은 분이 새나 물고기는 내가 어떻게 잡는지 알겠는데 와, 용은 진짜 모르겠다. 내가 만난 노자가 바로 용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 노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평가까지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 노자를 요즘 다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기업가들이 이 오래된 사상과 함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네,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단순히 뭐 교養있어 보이려고? 그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채널 고정. 자, 그럼 노자, 이분 진짜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예요. 네, 뭐 주나라 도서관 관리였다 이런 기록도 있긴 한데 또 공자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분이 썼다는 도덕경, 이것도 진짜 한 사람이 쓴 게 맞냐? 뭐 여러 사람 지혜가 모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호련이 서쪽으로 떠나기 전에 국경 관리 윤이라는 사람이 부탁해서 하룻밤 만에 5천자 도덕경을 써주고 사라졌다. 와, 완전 판타지 소설 같아요. 진짜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랄까 그 기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사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다시 노자일까요? 특히 기업하는 분들은 왜 노자를 찾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핵심은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요? 네. 지금 방식으로는 뭔가 더 이상 안 된다. 한계다. 이런 걸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답은 잘 안 보이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창의력? 상상력? 그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기존의 틀을 깨는 어떤 번뜩이는 통찰력.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나 뭐 성공 공식 이런 것만 따라가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걸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절박함? 맞아요. 그 절박함 속에서 노자의 지혜, 그러니까 생존의 기술 같은 걸 찾는 거죠. 사실 다른 분야보다도 기업하는 분들은 변화에 실패하면 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쵸. 바로 결과로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인문학, 특히 노자 같은 고전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이나 고전을 그냥 지식 쌓기, 학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활동으로 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활동이에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활동. 우리가 보통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찰석같이 믿는 신념이라든지. 근데 그거 진짜 내 생각이 맞을까? 혹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요. 네. 인문학적 활동이라는 건 바로 그 당연한 것들의 왜? 라고 질문하면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힘을 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머릿속에 막 쌓아둔 지식 위에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발밑에 딱 두고 그 위에 내 두 발로 우뚝 서는 용기. 이게 바로 활동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거죠. 와, 발밑에 두고 우뚝 선다. 멋진 표현인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아니면 저기,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싶어 하잖아요. 모호하고 불안한 걸 잘 못 견디니까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게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통찰은 그 경계선 위에서 모호함과 불안함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견뎌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견뎌내는 용기요. 네.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또 그 선택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호함을 견디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것. 어쩌면 이게 생존을 위한 진짜 활동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보다 그 모호한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고 탐색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노자를 다시 주목하는 건 뭐 단순히 옛날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깊은 통찰,
그리고 주체적인 활동으로서의 힘을 갈망하는 뭐랄까 우리 시대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한번 서서 그 모호함을 견뎌낼 용기를 내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언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언의 숲입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하면 까 떠오르는 그 이름, 노자의 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다. 솔직히 좀 아리송하죠? 네, 맞아요. 심지어 도덕경 첫 구절부터가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이러니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도라는 게 세상을 보는 아주 근본적인 틀인데 동시에 딱 잡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 언어나 생각을 이렇게 쓱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빠져나간다. 네, 뭐랄까 손에 잡히지 않는 물 같기도 하고요. 아하, 오늘 그 본질에 한번 조금 더 다가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도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의 시작, 또 원리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에 비유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비유 아주 좋은데요. 중력 같은 거요. 중력이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도 보이진 않지만 작용하는 힘 혹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노자는요, 이 도가 어떤 형체나 소리가 없는 아주 텅 빈 상태, 바로 그 무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텅 빈 상태, 무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없음, 즉 무와 있음, 유의 관계거든요. 아, 무와유. 무는 도의 본체, 그러니까 텅 빈 근원적인 바탕이고요. 유는 그 바탕 위에서 도가 작용해서 드러난 구체적인 만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빈 그릇이 있어야. 그렇죠. 빈 그릇, 그 빈 공간, 무가 있어야 우리가 가구나 물건, 유를 놓을 수 있잖아요. 아하, 네네. 와, 텅 빈 무가 근원이고 어머니라니.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럼 그 유명한 도덕경 첫 구절.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 이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그 구절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딱 짚어주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요. 네. 우리가 어떤 것에 이것이 바로 도다라고 딱 규정하거나 사랑이다, 정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실체는 이미 그 정의나 이름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도라는 건 그보다 훨씬 크고 살아 움직이는 실체라서 어떤 말이나 이름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이란 감정을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비슷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느낌 전부를 전달할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언어는 분명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그게 실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깊은 통찰인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든 이름이나 개념들도 결국엔 다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노자가 말하는 이름 없음, 즉 무명하고 이름 있음, 유명은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무명은 그 천지가 처음 열렸을 때처럼 만물이 아직 어떤 특정한 이름이나 형태로 나뉘기 이전의 상태. 뭐랄까 순수한 가능성 그 자체라고 할까요?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분화되기 전. 네. 반면에 유명은 만물이 구체적인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난 상태. 네, 바로 그 만물의 어머니로서 도가 작용하는 현상 세계를 뜻하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노자는 욕심 없이 마음이 고요할 때, 즉 무욕의 상태에서 비로소 도의 그 신비롭고 미묘한 작용, 묘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무욕, 욕심이 없을 때요? 네. 이름이나 개념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틀 너머의 진짜 세계를 보려면 우리 마음속의 시끄러움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정의 내리고 이름 붙이고 분석하려고만 하는데 어쩌면 그 너머의 세계, 그 이름 없음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현실적으로요, 이 텅 빔이나 이름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랄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거다 하는 그런 명확한 정의들로부터 한 걸음 이렇게 쓱 물러설 수 있게 해줍니다. 아, 한 걸음 물러선다. 네, 이게 정답이야 라고 믿었던 것 너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보게 하고요. 또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담고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를 주기도 하죠. 비어있기에 포용한다. 그렇죠.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어쩌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보이지 않는 만물의 근원, 도부터 시작해서 무와 유의 신비한 관계, 그리고 이름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도를 막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정의 내려고 애쓰기보다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냥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감지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 그 도라는 것이 우리가 붙인 이름과 형태를 정말로 넘어선다면 이러한 이름 없음과 텅 빔의 가능성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열어보는 것이 오늘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언의 숲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충전소, 명언의 숲입니다. 여러분, 무의자연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신선 노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거. 네, 그렇죠. 띵가띵가. 에이, 설마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무의자연의 진짜 매력을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알고 나면 와, 대박! 소리 절로 나올지도 몰라요. 맞아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자, 우선 무의자연 하면 흔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느낌? 네네,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위는 글자 그대로 함이 없지만 그 속뜻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정해진 틀에 갇혀서 세상을 막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손 놓고 방치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럼요. 완전 다르죠. 핵심은 억지로 함이 없음이에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힘을 빼고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자연은요? 자연도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세상 만물이 제각각의 모습과 방식으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그 상태. 아하. 그러니까 무리자연은 억지로 꾸미거나 간섭하지 않고 세상이 본래 가진 자연스러운 질서와 흐름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군요. 네, 맞습니다. 게으름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오히려 주변의 흐름을 더 잘 읽어야 가능한 경지랄까요? 와,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죠. 노자가 무지와 무욕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도 그럼 아는 게 없고 욕심도 없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땡,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포인트인데요. 어떤 오해죠? 여기서 무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다 알아 하는 식의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 아, 내가 옳다는 그런 생각들. 그렇죠. 그런 억지 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 같은 거죠. 텅 빈 마음으로 보는 거군요. 무욕도 그럼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아요. 무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나 끝없는 탐욕.
아, 그런 억지스러운 욕심들. 네, 바로 그 억지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꼭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텅 빈 그릇이 뭐든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억지 지식과 억지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세상의 본질이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역설이네요. 네, 이게 바로 실천들인 지혜죠. 비움으로써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들 이 부분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의하면 힘 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의의 경지에 이르려면요. 엄청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 반전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니? 네,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도에 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안의 억지 욕심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뭘 좀 해봐야지 하는 조급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라는 고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해요. 아, 스스로를 계속 경계하고 조절해야 하는 거군요. 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자기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일이에요. 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엄청난 노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될 때 네, 비로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무부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힘을 빼고 흐름을 탈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역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매력적인 지혜죠. 자, 오늘 무의자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한 아무것도 안함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맞추기 위한 철저한 자기 통제의 과정이라는 것. 네, 정말 매력적인 개념 아닌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조급해하거나 관계에서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오늘 이야기 나눈 무위, 즉 억지로 하지 않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멈춤과 비움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명언의 숲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빛낼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짜릿함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 명언의 숲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요. 노자의 유명한 말이죠. 네. 에이,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보통 힘센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근데 수천 년 전의 노자는 이미 간파했어요. 최고의 경지는 바로 물과 같다. 바로 상선약수. 네, 그게 바로 상선약수죠. 이게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오늘날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걸까요? 물의 특성 속에 삶의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오,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그 역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물의 지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교수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노자는 물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봤어요. 3가지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다투지 않는다. 부쟁입니다. 다투지 않는다. 네. 물은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생색내거나 그러지 않죠. 아, 맞아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죠. 그렇죠.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이로움을 줄 뿐이에요. 이게 뭐랄까? 억지로 뭘 하려 하지 않는 그 노자의 무의 사상이랑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하, 무의. 맨날 경쟁하고 부딪히고,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해요. 물처럼 그냥 스르륵 흘러가면서 도움을 주는 방식.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더 인상 깊어요. 바로 겸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요? 물이 겸손하다고요? 네, 물은 항상 어디로 흐르죠? 위로 솟구치나요? 아니요, 아래로 낮은 곳으로만 흐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더 높아지려고만 할 때 물은 정반대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낮은 곳,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스며들어요. 아, 그러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온 세상을 품는 거예요. 이 스케일 대단하지 않나요? 이야,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막 내가 최고야 할 때 물은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군요. 그쵸.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유약,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네, 물은 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형태가 없죠. 맞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그냥 스르르 맞춰서 변해요. 고집을 부리거나 난 원래 이래 이렇게 버티지 않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연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고 뻣뻣한 건 어때요? 힘을 주면. 부러지거나 깨지죠? 그렇죠. 부러지기 쉬워요. 하지만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면 어떤 충격이 와도 깨지지 않고 그저 흘러갈 뿐이죠.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혹시 난 절대 안 변해 하고 너무 뻣뻣하게 살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투지 않음, 부쟁, 그리고 겸손함, 겸하, 마지막으로 유연함, 유약.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엄청난 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노자가 말한 궁극의 지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유능제강이라는 그 역설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자연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물방울 있잖아요. 네. 그게 수천 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단단한 바위도 뚫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거센 태풍이 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뿌리채 뽑히기도 하죠? 네, 뻣뻣하니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드러운 갈대나 뭐 야자수 같은 건 어때요? 걔네는 바람 따라서 막 휘어지면서 결국 살아남더라고요. 그렇죠. 바람 따라서 몸을 낮추고 누이면서 살아남아요. 힘세고 강한 것은 의외로 쉽게 부러지거나 꺾이지만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거죠. 와, 진짜 완전 반전인데요. 네,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역설의 지혜인 거죠. 그럼 이 놀라운 지혜, 이걸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특히 뭐 인간관계 같은 거요. 그렇죠. 머리 아프죠. 그때 혹시 내가 너무 힘을 주고 너무 뻣뻣하게 내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처럼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물처럼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또 불필요한 충돌이나 경쟁은 지혜롭게 좀 피하고요. 그리고 나를 살짝 낮춰서 다른 사람을 더 넓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는 줄이고 관계는 훨씬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강함이라는 게 꼭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이런 내면의 부드러움, 유연함, 포용력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노자는 바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적인 유연함과 포용력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다. 자, 오늘 상선약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물의 지혜가 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 삶에도 혹시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바위 같은 문제나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바위를 막 깨부수려고 애쓰기보다는 물처럼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물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또 스며들고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죠. 맞아요. 작은 시냇물도 결국에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길을 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물의 힘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네, 좋죠.
네, 저희 명언의 숲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음에도 좋은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지혜 보따리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고의 정부, 최고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기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상가는요. 최고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아, 바로 그 지점이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없는 듯이 다스린다니. 네,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정치 철학의 핵심, 무위의 다스림입니다. 무위요? 네, 억지로 뭔가를 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그런 통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거군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 오늘은 바로 이 노자의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정치 철학, 백성을 마치 작은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그 무위의 다스림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좋습니다. 특히 그 작은 생선 굽듯이 욕평효손이란 비유가 핵심을 잘 짚어주죠. 맞아요. 저도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생선을 너무 자주 뒤적거리면 살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백성들이 그냥 위에 누가 있긴 있구나. 딱 그 정도만 알게 하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백성들은 모든 좋은 일들이 뭐랄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네, 마치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폐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그 존재를 잊게 된다. 그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잘 돌아가는 시스템은 티가 나지 않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간섭을 싫어했을까요? 보통 법이나 제도가 많으면 뭔가 더 안전하고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자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본 거죠. 정반대요? 네. 금지하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또 교묘한 통치 기술이나 뭐 그런 수단들이 늘어날수록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봤어요. 법이 많으면 가난해지고 기술이 늘면 혼란스러워진다고요? 네. 그리고 법령을 아주 엄격하게 막 집행할수록 도둑만 더 많아진다고 경고했죠. 금기다 하면 민미빈하고 이기다 하면 국가자원하며 법령 자창하면 도적다유한다. 이런 식으로요. 우와, 좀 충격적인데요. 노자는 자연현상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저기 회오리바람이나 소나기도 하루 종일 계속되지 못하잖아요. 잠깐 몰아치고 그치죠. 그렇죠. 하물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규제나 제도가 어떻게 영원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개입은 결국엔 부작용을 낳는다는 통찰이죠. 듣고 보니 정말 법과 제도의 역설이네요. 그럼 노자가 궁극적으로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소국가민이라는 개념입니다.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네, 사람들이 뭐랄까 문명의 편리함 같은 것보다는 아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지금 입는 옷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현재 사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삶이네요. 맞아요. 심지어 이웃 나라가 적이 보여도 굳이 서로 왕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글자 대신에 옛날처럼 새끼줄을 묶어서 약속이나 기록을 하던 그런 아주 단순한 상태를 이상적으로 그렸습니다. 새끼줄 매듭이요. 정말 원시적인데요. 네, 크고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작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던 거죠. 와, 2500년 전 사상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사회는 노자가 경계했던 바로 그 복잡함과 인위성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그럼 이런 노자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노자가 말한 소국과민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실현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근본 정신, 즉 무의의 철학은 한번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현대 사회에 그 너무 지나친 규제나 끊임없는 간섭,
또 너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혹시 너무 많은 걸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아, 통제하려는 욕심. 네.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뭐 회사 같은 조직 운영이든 어쩌면 불필요한 개입을 좀 줄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안정과 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대신에 그냥 자연스러운 질서를 좀 믿어보는 지혜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죠. 물론 이게 오늘날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결국 최소한의 개입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보이지 않는 듯 다스리는 리더십이라 정말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서 과연 노자가 말한 그 무위의 다스림이라는 건 그냥 실현 불가능한 어떤 고대의 이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더 추구해야 할 더 절실한 지혜는 아닐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자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명언의 숲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꽉 채워진 상태. 이걸 향해서 막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면요. 오늘은 잠시만 멈춰서 2500년 전 노자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넘치게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게 훨씬 낫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멈추는 게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오래된 지혜 속 진짜 풍요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더 이렇게 외치잖아요. 성공도 많이 뭐 가진 것도 더 많아야 하고. 근데 노자는 여기서 딱 반대로 가죠. 오히려 덜어내라. 여기서 오는 지혜가 진짜다, 이렇게요. 특히 지족,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유함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부자다. 솔직히 바로 확 와닿진 않는데요. 보통은 뭐 통장에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노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그냥 뭐 정신승리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죠. 노자는 아주 그냥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요. 와, 재앙이라고까지요? 네. 왜 재앙이냐?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날카롭게 잘 갈아놓은 칼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툭 부러지기 마련이죠. 아, 그렇죠. 또 만약에 집에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도둑들까 봐 막 밤잠 설치고 불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킬 수 없는 분은 오히려 막 짐이 되는 거잖아요. 노자는 바로 이걸 딱 깨뜨려 본 거예요. 지나친 욕심, 또 너무 과한 성취욕, 이게 결국은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결국 파괴하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막상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무슨 풍요로움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욕심 버리자. 이걸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게 중요해요. 비움이 단순히 그냥 없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쓱 덜어내면서 진짜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마음의 평화라던가 내면의 어떤 충만함, 이런 걸 되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비워야 오히려 채워진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심리학에서도 막 너무 많은 선택지나 물질주의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한다,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네네, 본 것 같아요. 노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간파했던 거죠.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이 외부 조건에 막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딱 생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와,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게 보인다니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만족하는 마음, 그 지족이랑 같이 얘기되는 겸손함은 또 뭔가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어떻게 풍요로움이랑 연결이 되죠? 이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노자가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바로 물이에요. 그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말 있잖아요. 아, 상선약수? 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면서도 내가 했어 하고 막 자기 공을 내세우거나 다투지 않죠? 그리고 모두가 좀 꺼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쵸. 낮은 곳으로. 근데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정화시키고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거죠. 물처럼 낮아져라.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뭐랄까,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좀 약하게 보이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현실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노자가 말하는 낮아짐은 절대 뭐 비굴함이나 나약함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강이나 바다가 모든 계곡의 물을 다 받아들여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스스로 낮추기 때문에 왕이 된다. 네, 억지로 막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에 머무르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겸손함 속에 담긴 진짜 강인함인 거죠.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약해 보여도 그 안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는 아주 유연하고 탄탄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숙이고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신을 낮춰서 오히려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내면의 힘, 그건 기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포용의 힘이죠.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넘치도록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족, 또 막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물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 겸하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역설적이게도 진짜 풍요랑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더하기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때로는 빼기와 낮아짐이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이에요. 네. 오늘 노자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무언가를 너무 꽉 채우려고만 애쓰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숨쉴 공간, 어떤 여백을 좀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은 과연 무엇일지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 전까지 여러분만의 그 덜어냄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의 지혜 중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세 가지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말의 절제와 침묵, 또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는 그 통찰에 대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뭐랄까 시대를 초월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침묵이 지는 가치라든지 또 명확함보다는 어쩌면 그 모호함을 견뎌내는 힘, 그리고 우리 안의 생각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노자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데요. 침묵과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통,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왜 말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그 유명한 말도 있죠.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네, 신언불미, 미언불신 이 구절인데요. 이게 참 곱씹어볼 만하죠. 노자가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곳,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말 혹은 막 꾸며난 말들로 이 세계의 본질, 노자가 말하는 도를 흐리게 하려는 어떤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겸손하며? 네. 억지로 지식을 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움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말 없는 가르침, 즉 무언지교를 가장 이상적인 소통이자 다스림의 방식으로 봤어요. 말 없는 가르침이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 말을 좀 줄여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모호함과 두려움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불확실한 걸 싫어하잖아요. 명확한 답을 원하고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죠. 그런데 노자는 이 두려움이나 모호함을 막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견뎌내라,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경계에 서 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경계라는 건 알과 모름의 사이, 혹은 안전과 위험의 사이, 그런 아주 불안정한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경계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이나 모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그쵸. 하지만 노자는 여기서 섣불리 명확함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딱 결정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시야가 제한되고 가능성이 닫혀버린다고 봤어요. 아, 오히려 가능성이 닫힌다. 네. 그래서 진정한 통찰이나 창의성, 또 리더십 같은 것들은 이 모호함을 피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견뎌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현대 리더십에서도 통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자세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리더들이 어떤 생존이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문학적인 통찰, 특히 노자 같은 사상가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결될 수 있겠죠. 와, 정말 흥미로운. 그럼 우리가 삶에서 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모호한 상태를 잠시 견뎌보는 연습, 이걸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생각의 힘, 즉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는 통찰인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노자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고 했죠. 네, 이 가르침은 우리 내면의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생각 하나가 운명까지 바꾼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외부의 기준이나 어떤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삶, 그 주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 주체적인 힘. 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생각과 행동, 이게 바로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즉 무의자연의 실천과도 깊이 연결되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생각들이 제 미래를 만들고 있다니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그만큼 우리 생각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던 겁니다. 와,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말 너머의 깊이 있는 소통으로서의 침묵, 또 불확실함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는 용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접 빚어가는 생각의 힘, 이 세 가지 노자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노자는 만물이 결국 그 근원인 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복귀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침묵하고 모호함을 견디고 또 생각을 다스리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삶을 잘 살아내는 기술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을 넘어서요? 네. 우리 존재 자체가 도와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노자의 지혜를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있잖아요. 노자는 강한 건 부러지고 오히려 부드러운 게 살아남는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이 되게 흥미로운 역설, 노자의 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혼란했던 그 춘추전국 시대 배경 속에서 어쩌다 이런 사상이 나왔는지,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배움에 대해서 노자가 던진 질문까지,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아, 그 역설 정말 매력적이죠?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이긴다.
보통은 힘이 세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노자가 완전 반대잖아요. 뭐랄까, 세찬 바람 불 때 뻣뻣한 나무는 부러지는데 유연한 풀은 괜찮고 또 거센 물줄기가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뭔가 상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이 부드러움이라는 게 그냥 약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그냥 좀 나약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유는요, 절대 그냥 수동적으로 약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에 아주 능숙하게 적응하는 유연성, 또 물처럼 이렇게 막힘없이 흐르면서 장애물을 쓱 피해가는 적응력, 그리고 불필요한 저항으로 괜히 힘 빼지 않는, 뭐랄까, 되게 효율적인 강인함 같은 걸 뜻해요.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지로 막 뭘 하려고 애쓰지 않는 무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자세랑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강함은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탈 줄 아는 지혜에 있다, 이런 통찰인 겁니다. 심지어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도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하는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봤어요. 아,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라. 근데 노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진짜 혼란스러웠잖아요. 기존 질서, 봉건제나 정전제 같은 것들이 다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던 그런 시기였죠. 네, 맞아요. 그런 아주 격동의 시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철계의 보급이었어요. 이 신기술이 당시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 철기가요? 그 정도였나요? 그냥 도구가 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노자 사상의 배경이 될 정도였을까요? 철제 농기고요. 이게 농업 생산성을 이전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제 사유재산이 막 쌓이게 되고 결국 부의 불평등, 계층 분화가 엄청 심해졌죠. 그리고 더 강한 무기는 또 국가 간 전쟁을 훨씬 더 잔혹하게 만들었고요. 권력자들은 늘어난 생산용만큼이나 백성들을 더 심하게 수탈했어요. 오죽하면 관청 때문에 재앙 입는다는 뜻으로 관제수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노자의 철학은 바로 이런 혼란과 폭력, 문명의 폐해를 보면서 기존의 가치나 질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대안 모색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 시대적 배경을 아니까 노자의 말이 훨씬 더 깊게 와닿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노자가 배움, 그러니까 지식 쌓는 행위, 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도를 따르는 건 날마다 뭘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면서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덜어내라니.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참 노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노자가 지식 자체를 무조건 싫어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가 경계한 건 기존의 틀에 딱 박힌 지식,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권위나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은 고정관념, 아집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 진리인 양 계속 쌓아나가는 학, 이걸 비판한 겁니다. 진짜 알미라는 건 머릿속에 정보를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무한한 개방성, 이걸 회복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막 배우는 학습을 넘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돌아보면서 기존의 생각들을 이렇게 비워나가는 거. 그런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알을 추구하라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주체적 힘을 기르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랄까, 명확하게 딱 정의되지 않은 그런 경계에 서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공포나 모호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성급하게 딱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고 견뎌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딱 정하지 않고 그 복잡함 자체를 좀 끌어안는 태도 같은 거요. 이게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생존의 지혜로 다가오는 이유예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변화무쌍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
그리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강함 속에 숨은 부드러움의 힘,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낳은 역설적인 통찰, 또 배움을 넘어서는 덜어냄의 지혜까지. 와, 노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이 깊고도 역설적인 지혜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 노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힘은 자기를 막 내세우고 꽉 붙들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우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발휘된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아짐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열려 있는 거다라고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너무 힘을 주면서 꽉 붙들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힘을 조금 빼고 부드러움이나 때로는 그 모호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 당신의 다음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언의 숲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노자의 도에 대해 들어보셨죠? 뭐랄까,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원리 같은 거요?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도는 어쩌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여러 층위가 있죠. 오늘은 교과서엔 잘 안 나오는 노자 철학의 진짜 숨겨진 레벨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그냥 도라고 뭉뚱그려 말하는데요. 네네. 여기엔 사실 엄청난 스케일의 다른 얼굴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얼굴, 이름하여 무극. 아, 무극. 가장 근원적인 상태죠. 이건 뭐냐면 그 우주가 빵 하고 터지기 전 있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없던. 그렇죠. 완전한 없음, 순수한 무의 상태. 맞아요. 순수한 무.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게? 텅 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안에 모든 것의 씨앗,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거죠. 와, 가능성. 마치 그 고요한 새벽녘 같은 그런 상태랄까요? 네, 비슷해요. 모든 게 시작되기 직전의 그 고요함.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소름 돋는 건 이 절대 고요, 무국 속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딱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얼굴, 태극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이제 막 생겨나기 직전. 그렇죠. 무에서 만물이 딱 생겨나기 바로 전. 마치 그 불꽃이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순간 같다고 할까요? 네, 음과 양의 에너지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창조의 뭐랄까 시작 버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버튼. 네, 이 태극에서부터 우주 만물이 탄생할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한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굴로 넘어가면 황극이 있죠. 아, 황극.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무극이 어떤 아이디어 단계, 태극이 설계 단계였다면 황극은 실제 건물이 딱 세워져서 돌아가는 상태.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하, 그러니까 도가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황이라는 글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주 전체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최고의 운영자 같은 역할이죠. 노자가 말했던 만물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딱 이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질서, 그 자체. 어떤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운영 원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네, 그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도의 여러 얼굴을 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은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결국 그 뿌리로 돌아간다. 아, 네. 바로 복귀 사상.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귀 사상. 모든 존재는 결국 그 시작점, 태어난 곳, 즉 도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돌아갈까요? 그냥 뭐 살다 죽으면 끝 아닌가? 그러게요. 왜 굳이 돌아갈까요? 노자의 대답은 훨씬 깊어요. 우리가 유한하고 뭔가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원인 무한하고 완벽한 도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완전함,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죠.
살면서 덕지덕지 붙은 그런 욕심, 편견, 지식 같은 껍데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싹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진짜인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거죠. 이야, 결국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욕심 이런 걸 싹 비워내는 무사무욕의 경지로 가는 길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려놓음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도를 제대로 따르고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덕이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덕.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하다는 도덕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노자가 말하는 덕은 도를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힘, 능력을 말해요. 힘이나 능력. 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그 만물을 기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 그렇죠. 도가 씨앗이라면 덕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햇볕과 물 같은 역할인 거죠. 도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특히 주목해야 할 게 현덕이라고 하셨죠? 현자가 검고 깊다는 뜻이라던데. 네, 맞아요. 이건 덕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묘한, 뭐랄까, 끝판왕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무사무욕, 즉 사심과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 무사무욕. 네. 만물을 낳고 길러도 이거 내 거야 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해내도 내가 했어 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지배하려 들지도 않는 그런 태도죠. 이야. 마치 텅 빈 그릇 같은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도의 모습과 똑 닮았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지로 간섭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힘. 와, 이게 진짜 고수의 품격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노자의 숨겨진 레벨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텅 빈 듯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은 무극, 창조의 시작점 태극, 우주의 운영 시스템 황극,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복귀, 마지막으로 사심없이 베푸는 궁극의 힘, 현덕까지. 네, 정말 방대한 개념들을 다뤘네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노자의 이런 덜어내고 비우는 지혜, 본래의 나로 돌아가려는 통찰, 그리고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는 그 현덕의 마음은 글쎄요,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무극의 고요함, 태극의 어떤 가능성, 황극의 균형 같은 것들을 어디서 느끼시나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으로 돌아가면서 또 대가 없이 베푸는 그 현덕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노자가 우리 각자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오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명언의 숲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다. 아, 진짜 힘들다. 이렇게 느낀 적 없으신가요? 네, 정보는 그냥 넘쳐나고 어딜 가나 경쟁이고. 맞아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나 싶을 때 분명히 있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명언의 숲입니다. 오늘은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요. 나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 그걸 무려 2500년 전 노자의 지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고리따분한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요? 에이, 천만에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 찐으로 필요한 이야기인지.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쭉 다뤄온 노자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노자 철학의 정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서 이 현대사회의 생존 문제까지 헤쳐나갈 실질적인 지혜를 얻도록 돕는 것. 어쩌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노자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도입니다. 아, 도. 이게 참 말로는 딱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맞아요.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 혹은 거대한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죠. 근데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없음, 즉 무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비어있음. 비어있으며? 아니, 비어있는데 뭐가 시작된다는 거죠? 좀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창조적 비움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꽉 차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새로운 게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뭘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텅 비워낼 때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또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요즘 다들 너무 채우려고만 하는데 오히려 비움에서 시작하라니. 그리고 그 도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아, 무의자연. 이거 진짜 오해 많이 하는 단어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선 놓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음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음. 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불필요한 힘은 빼고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와, 나답게 산다는 거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이 무의의 지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내려놓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빼고 흐름을 타는 것. 이게 첫 번째 핵심이군요. 도, 그리고 무의자연.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핵심은 부드러움과 낮아짐의 힘입니다. 아, 혹시 그 유명한 물 이야기인가요? 상선얍수. 맞습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을 물에 비유했죠. 물, 가만 보면 참 신기해요.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절대 자기를 내세우거나 다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겸손함의 상징이랄까요? 또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유연함도 있고요. 이 부드러움 속에 진짜 강함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기려고 막 힘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지혜. 이게 역설적으로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처럼 사는 지혜는 또 뭐랑 연결될까요? 바로 비움과 만족, 즉 지족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네, 노자는 넘치도록 채우기보다 멈출 때를 아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어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 거죠. 하긴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할 쓰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에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네,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아주 유연한 강인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비우고 낮추는 것에서 오는 힘이라니.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귀와 용기죠. 복귀.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꾸밈이나 욕심, 사회적인 가면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본래 자신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아, 인위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근원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현대사회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생존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요즘 세상 정말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명확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모호함을 견뎌내는 용기라는 겁니다. 아, 견뎌내는 용기. 네, 노자의 지혜는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답습하는 학습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종의 활동으로서의 인문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 기업인들이 생존 전략으로 인문학적 통찰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계선 위에서 그 애매모호함을 견뎌내는 용기, 즉 내면의 강인함, 이것이 궁극적인 생존 능력이 된다는 거죠. 본래의 나로 돌아가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나를 만날 때 얻게 되는 단단함이죠. 와, 정리해보면 노자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위한 도구들, 그러니까 비움, 흐름 따르기, 만족, 본성 회복 같은 것들을 동시에 외부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 즉 유연함, 용기, 스스로 질문하는 힘까지 함께 제시하는 셈이네요. 모두가 더 많이, 더 높이, 즉 플러스를 외칠 때 오히려 덜어냄,
마이너스의 미학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의 지혜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노자는 하늘의 길, 천도는 만물을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비쟁의 덕이죠. 만약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애쓰지 않기, 즉 무의나 혹은 사심 없이 베푸는 덕, 현덕을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장의 내 평화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미묘하게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처럼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오늘 명언의 숲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평온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의 치트키 같은 지혜들 어떠셨나요?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치트키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